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숨가쁘게 전개될 대선 전국의 전망을 진단해보는 신춘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대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남정치 복원의 기수로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정치학자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심현수 호남대 인문사과학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원래는 이제 12월인데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탄핵이 결정이 저희들은 되리라고 보는데요. 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한 거고, 또 설령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탄핵 사유를 확정을 못 지었다 해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혼란을 야기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탄핵 심판이 끝나게 되면 저는 하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고 제 정치권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또 다른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죄악시된 행위다. 그래서 저희 야당은 정말로 분발해가지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 노력에 좀 불을 당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규적인 그런 그 정치 일정에 의해서도 보면은 대선이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의미가 뭐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정권 교체의 현재 의미는 야당이 집권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로 봐서는. 그러나 야당 자체에 있어서 과연 유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한데,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나갈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텐데, 결국 정권 교체가 하나의 반작용 의미로서 정치권에 또 하나의 폭풍처럼 또 다가오는 파급 효과, 역부작용이라는 측면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 대권을 이제 꿈꾸는 주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해서 뭐 이번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면 이쪽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또 합종 연행이나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구도 전망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 후보도 단독 집권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이합 집산이 있고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있어서의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고 호남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새 정치를 또 표방하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건전한 보수 합리적 진보 세력 그리고 무당층을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권을 잡겠다고 출범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과 노선은 앞으로 견지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군을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제일 원칙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야권을 대표하는 호남 정치 복원을 염두에 둔 호남 출신 주자가 반드시 나와서 호남 주도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 당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런데 서로 단독 집권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년처럼 후보 단일화 또는 뭐 통합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또 그리고 개헌을 고려로 해가지고 삼지대에서 친문 또 뭐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이
함께해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현 상태로 가정해 보면 저희들은 공동정부 수립을 목표로 연합정권 출범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좀 획기적인 선을 그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협치의 출발이 아닌가. 거의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 야권 단일화라는 것은 과거의 그 군사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있어서 야권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의견이 그 지역주의나 이걸 떠나서라도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치권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연합민주주의와 그다음에 분권형, 그다음에 내각제 나아가서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처럼의 그 단일화라는 것은 우리가 학적으로도 좀 돌이켜 보더라도 단일화는 누구를 위한 그런 단일화였는가? 그래서 결국 단일화를 통해서 정치의 발전이 혹시라도 역행하는 그 담보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이 지역민들이나 국민들은 알고 있으라고 보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단일화. 근데 그 이후로의 그 행적과 이것을 보면서 지역민과 국민들은 결국 단일화라는 것이 더 이상의 하나의 주된 트렌드는 아니다. 현재로 보더라도 지역민들의 경우에는 과연 지역을 위해서나 지역을 기반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날 지금 탄핵 정국에서 부패. 그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니다. 단일화를 해서 내가 되면 나는 아니다. 그런 논리라는 것은 과거에 똑같은 거짓말로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결국 지역의 하나의 염원으로 남아있고 거짓말, 부패 이런 것을 아마도 지역민들은 청산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단일화 여기는 사실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치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가져왔거든요. 정체성이나 노선도 다르고 정책과 비전도 다른 당끼리 괜히 표만 얻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반목 갈등한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 오늘 한 몸이 된다. 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아닌데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한번 반영하는 투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뭐 좀 달라지고 국민이 그 정권에 대해서 기대와 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51%대 48% 돼가지고 대통령은 바뀌었을 뿐이지 전국 안정도 안 되고 반대하는 국민은 반대를 계속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대통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도입이 되면 뭐 단일화니 이런 걸 전부 다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탄핵이 된 이후에 지금 이제 갑자기 요즘 최근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 당론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순서로 보면 개헌 논의가 돼가지고 정리되고 탄핵이 돼서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개헌 지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 개헌론은 개헌해야 됩니다. 지금 87년 개헌이 지금 이제 금년 이제 만 30년이 됐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의 기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몸은 비례해졌는데 이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은 즉시 해야 되고 착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당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권의 뜻을 두고 있는 분들이 순전히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을 위해서 개헌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득표 전략상으로 개헌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개헌을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이 그 에너지를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데 개헌으로 이분화시킬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탄핵은 국민이 하도록 명령했을 뿐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우리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개헌 작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헌 작업이 착수도 안 해보고 대선 전에 개헌이 될 수 있겠느냐. 엄밀한 이야기하게 되면 22일이면은 개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헌법 안들이 많이, 개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 문제지, 무슨 개헌의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당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그 소위 그 표 계산을 네, 해볼 그러니까요. 때 상황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개헌은 시기가 아니다. 근데 개헌은 시기가 아니다는 얘기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한 20여 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개헌의 당위성과 너무 늦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이 탄핵이라는 촛불의 그 정치 에너지가 개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왜 막아질까라는 점에 대한 오히려 나는 그런 의미를 또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87년 개헌은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온 개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그 과정은 개헌으로서 나왔지만 직선제 개헌. 그런데 그 이후로 민주주의를 발전하고 공고하는 그것은 10년 이내에 나왔어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또 나왔었어야 하는데 이거의 불편함은 국민 불행으로서 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결국에는 정치권이 슬기롭게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민의가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미국처럼 절대 다수 그 다음에 어떤 그 승자 독식제라는 것이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을 읽고 있다 보면은 협업과 연합민주주의 형태를 진작했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민주주의 이전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 따져보면 산당 합당으로 가서 연합민주주의를 시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틀이 있는데 그걸 지금도 보면 어떤 특정한 지도자가 자기가 독식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시키면서 국민의 행복을 더 증진하는 방향에 협력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시급하다. 항상 야권이 선거 때마다 주장하다시피 호남의 선택을 받아야 대선 주자도 되고 대권이 가능하다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호남 민심을 반영할 것인지. 이번 대선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게이트의 반면 교사, 타산 지석이라 할까요? 이런 교훈을 놓고 볼 때 국민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실현시켜 주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정치권 책임이고 후보자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박당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에서 분당에서 나온 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새누리당입니다. 그 공범이 당명인 새누리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을 하든 남아있던 그 책임이 지어줄 수도 없고 덜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비박에서는 뭐 이번에 대선 정국에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정권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자세 자체를 고쳐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당이 추천한 후보가 부정부패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당선 무효가 되게 되면 다음에는 반성적인 고려 국민에 대한 사죄의 의미에서 공천을 안 하듯이 그렇죠. 이 사람들도 공천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친박이나 비박이나 됐든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권을 제외한 야권의 핵심 지지 기반은 호남입니다. 지역적 의미 호남이 아니라 그렇죠. 그동안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역사적으로 호남이 나섰을 때 전부 다 해결했고 호남이 나서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이 주도해서 반드시 정부교체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결집을 좀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적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표가 분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호남 출신 대선 후보도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호남에서 지지해줘서 만들어진 국민의당에서도 치열한 후보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내고, 금년도의 최대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단독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호남의 민심에 따라서 공동정부를 만드는 그런 지혜들도 좀 발휘해야 되고, 또 연합정권을 만드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이 또 돼가지고 선거 때 통합 가설정당이 만들어지는 통합의 형태는 아니고 공동정부나 연합 형태로 가는 것이 사실상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단 한 걸음이라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호남 정치의 핵심은 과거 그 박정희 정권 이후에 군사 권위주의 정부에서 결국에 소외당하고 인사 예산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좀 정치 개혁과 비민주적인 것을 민주화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그 선봉에 쓰고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결국에는 호남 정치고, 이런 호남 정치가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의 결국에는 수도권의 입장이 반영이 됐을 때는 정권 교체가 됐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실질적으로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 호남이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표를 준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에서는 이 표가 혹시라도 이 분산돼서 책임을 갖지 못한 표가 되면은 호남인의 또 좌절이 되거든요. 이게 불행이라 결국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파악해 볼 때는 정치권도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민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것이 결국에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교정이 돼서 호남인들의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개혁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힘으로만 발휘하면 됐지, 호남 기반으로 한 정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오랫동안에 이 호남이 담당했던 한국 정치 발전에서의 그 기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표로서 연결돼서 좌절되지 않게끔 그런 기반을 나타나게 해주는 정당은 계속 호남을 기반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해 이제 대선 전국에서 호남 정치가 새롭게 이렇게 부활되고 정말로 희망의 정치를 하려면 호남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분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지금 호남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라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박근혜 하야 주장하는 전국, 탄핵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저희 국민당보다는 기존의 정당 당원수로 볼 때도 훨씬 많고, 평화기가 아니고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박근혜 권력과의 싸움의 지금 혼란과 가도적인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역할이 크다고 국민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 국민의당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결국 이번 탄핵의 경우도 국민의당 안대로 국민의당이 앞장서 가지고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 합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을 때는 그건 안 보이고 그냥 같이 선동조라고 그럴까요? 아니 그 행동으로 그냥 맞불을 놔주고 이런 데서 아마 지지 성향이 좀 모입니다. 그러나 이 과도적인 또 혼란기를 넘어서면 과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정당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저희 국민당이 또 노력을 또 배가를 하게 되면 지지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4.13 선거 때 저희 국민의당이 8%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27.67%를 받아가지고 새누리당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2당이 됐었는데, 저희들은 그 과거에 그 안주해가지고 당연히 그런 또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발하면서 이제 이게 박근혜 교훈을 입법과 정책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1월 15일 날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가파른 상승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저희 당이 우리 호남 유권자에 대한 도리요, 예의요,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은 이제 네. 정치학자로서 예. 국민의당이 지금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좀. 국민의당이 그 실질적으로 호남이 그 진보만이 아니에요. 진보나 그 보수라는 것은 이 천칭과 똑같거든요.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난 그 국민의당의 선택은 저는 진보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그 새로 탈당을 해서 나오는 소위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하는 개혁보수. 이 호남의 안정적인 그 중도 세력이 굉장히 두터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과거의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울 때처럼 민주화에 투쟁할 때처럼 호남인들이 진보 색깔로 이렇게 둔갑이 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도 상당히 그거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지지도를 지금 뭐 여론조사를 옳게 받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면 될 거예요. 뭐냐면 합리적 보수적으로 행동이 아니라 중도적인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행동주의자와 똑같이 포퓰리스트적인 행동을 하면은 국민의당의 인기가 끌겠죠. 이런 탄핵이라는 변수는 너무 큰 변수예요.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남인들은 대응을 안 할 거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지도 자체가 0% 탄핵에 대한 것도 0%가 나오는 도시예요.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통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향후에 지금처럼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은 그 지지는 다시 도달하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전개될 대선 정국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회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과 삶을 살피는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